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중에 9만 1,000호 정도가 외국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중에 55%가 중국 사람이 현재 소유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살기 좋은 데에 가서 다 집값 띄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원인이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뭐 지지난해 계속 보면 소위 그 뭐 빌라라든가 뭐 연립주택에 사는 분들의 전세 사기 당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부부들 아니면 1인 가구까지 포함해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전세로 살고 있던 그러한 집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다 전세를 아파트로 다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일반적인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전세 대출을 하고 있어요. 전세 대출을 너무 이게 많이 해주다 보니까 집값이 좀 전세금이 좀 올라도 별로 부담을 안 갖고 자꾸 전세를 더 할 수 있도록 집 주인도 그냥 쉽게 그 전세금을 올려도 그냥 뭐 그래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돼버린 게 하나고, 또 더 중요한 이유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집 주인들이 볼 때 앞으로 이게 지금 우리 부동산 임대차 3법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임대를 하면 적어도 4년 정도는 임대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4년 동안 내가 집도 못 팔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물론 또 전세금도 중간에 올리지도 못하는 거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집을 못 팔게 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내가 굳이 집을 왜 내놔야 되지? 집을 파는 게 낫겠다. 왜냐면 전반적으로 보면 집값은 더 올라갈 것 같지 않다. 저는 여러 번 제가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다른 곳에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집주인들도 아마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로 내놓지 이걸 갖다 전세로 내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세 공급은 많지 않은데 수요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값이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또 매매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전세 공급이 좀 적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내놓은 거잖아요. 이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라면 전세금이 막 올라가고 막 이럴 때 따라 올라가죠. 더군다나 뭐 금리도 낮고 뭐 이러면.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냐는 거죠. 좀 그렇지 않을 거다. 더군다나 거기에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그 신생아 특례 대출해가지고 돈을 갖다 계속 풀어가지고 그걸 갖다 부동산 띄우기를 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일부 또 집값도 막 올라가는 분위기, 뭐 이것도 같이 편승해서 전세금도 약간 또 같이 또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언론 보도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막 뭐 신고가 쳤다는 둥, 또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는 둥, 뭐 또 지방에서도 막 원정 투자하고 있다는 둥, 이러면서 막 분위기 막 잡아가지고 막 사람들 지금 안 사면 또 큰일 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나 한번 보세요. 자, 지방에 한번 보세요. 지방하고 서울하고 집값하고 전세값하고 그 갭이 어디가 더 큽니까? 지방이 커요? 서울이 커요? 서울이 크죠. 지방은 거의 뭐 90% 이래요. 그럼 거기는 왜 집값이 안 올라가요? 집값이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도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매매를 많이 내놓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전세를 많이 안 내놓고 도리어 전세를 들어가겠다는 수요는 더 많아서 전세값이 좀 올라가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옛날처럼 갭 투자가 되겠느냐. 근데 그러한 분위기로 자꾸 이게 신문이나 이런 경제지에서 계속 몰고 가니까, 그것도 막 제목을 보면 막 정말 자극적으로 막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젊은이들을 정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폭망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정말 걱정입니다. 일단 집값은 뭐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값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우선 수요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공급 말씀드릴게요. 자, 이 집에 대한 수요를 생각하면, 자, 우리 서울만 놓고 봐요. 서울이 제일 핫하니까. 자, 서울 집값이 예전에 많이 올랐어요. 왜 올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구가
1960년 이제 막 경제개발 막 시작을 할 때 2,500만 명 정도 됐어요. 그게 5,100만까지 갔어요. 2배 이상 올랐어요. 2배 올랐는데 전국에 골고루 막 이게 막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라요. 또 지방에서 거의 서울로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막 엄청나게 빠르게 인구가 커진 거예요. 근데 집을 짓는 것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때는 막 두 자릿수 막 해서 14%도 하고 10%도 하고 그게 너무 당연했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내려와가지고 2%, 1% 앞으로 이게 2030년, 40년 가면 1%, 0%로 갈 거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게 과연 그러면 집값이 옛날처럼 오르겠냐는 거예요. 지난해에 이미 우리 실질 가계소득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며칠 전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인구도 늘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실질소득도 늘어나지도 않아요. 또 인구도 뿐만 아니라 그 속에도 인구 구성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 소위 얘기하는 집을 정말 필요로 하는 애도 이제 결혼해서 애도 낳고 뭐 이래가 애 잘 키워야 되는 집을 더 키우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인구도 줄고 생산 연령 인구는 더 빨리 줄고 있어요. 총인구는 매년 지금 12만 명씩 줄고 있고 생산 연령 인구는 무려 30만 명씩 줄어들어요. 근데 그게 점점 더 규모가 더 커지고 있어요. 서울도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럼 집값이 뜨냐. 세 번째 하나 있었어요. 지난번에 집값이 막 2020년 이후에 뜬 거는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쉽게 돈을 빌려가지고 한 거예요. 그 전에 지난번 정부 때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해서 뭐 한 25번을 막 계속 정책을 내세웠는데 계속 집값 띄우는 정책이 제가 볼 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한 절반 올랐고 그다음에 유동성 풀리니까 다시 또 2020년부터 해가지고 21년, 22년 그 중반까지 계속 또 다시 한 절반 오른 거예요. 그래서 한 3배 오른 거예요. 자, 그럼 그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갈 거냐는 거예요. 인구 줄어든다 말씀드렸지. 그리고 실질소득 줄어든다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그러면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진다고. 떨어져도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 제가 여기서 지금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근데 공급을 그럼 생각해 보면 공급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새 집 공급하는 거. 신규 분양이라고 그래. 신규 분양 아파트 나오는 거. 그게 뭐 지난해는 뭐 갖다가 한 17만 원으로 갖다가 누락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줄인다고 또 정부가 나서가지고 완전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집 사게 만들더니 그것도 보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 허위잖아. 허위 공포를 한 거예요. 난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것도 난 참 기가 막힌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올해 보니까요. 지금 이미 신규 분양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 그 신규 분양해가지고 지금 미분양 건수가 전국적으로 5만 호가 넘다는 거예요. 5만 채가. 거기다가 서울 같은 경우는요. 그냥 기존 주택, 이제 기존 주택도 이게 공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분양도 공급. 그리고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는 것도 공급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더 항상 많아요. 이게 서울에 8만 6천 호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줄지 않고 있어요.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수요는 줄을 수밖에 없고 늘지도 않고 적어도 공급도 도대체 지금 이렇게 많이 풀려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늘어나냐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부가 지금 억지로 지금 이걸 떠받치려고 결국 부동산 PF 그 터질까봐 그래가지고 마치 그 젊은 사람 도와주는 것처럼 특례 보금자리론을 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해가지고 40조 풀고 27조 풀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어요? 예? 전체가 다 세금은 아니지, 당연히. 왜냐면 그 금리 차대에서 세금을 갖다가 이제 그 금융기관한테 이제 준 거예요. 그럼 그것도 세금이잖아. 국민 세금 갖다가 또 집 띄우는데 또 쓴 거잖아, 정말. 난 내가 세금 내는 사람으로서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집값 띄우는데 쓰는 게. 그게 젊은 사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돈 몇 천만 원 싸게 집 샀다고 합시다. 금리가 낮아가지고. 집값 폭락하면 그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누가 책임질 거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정말 젊은 분들 이거 정책 이렇게 보시고요. 이건 아닌 거를 갖다가 잘 파악하시고 이런 때 그러니까 집 덜컥 사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요. 차라리 지금 집값 약간 반등할 때 팔 때지 이게 살 때냐고.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추세인데 사이클이 있잖아요. 뭐든지 그래요. 이 시장 경제라는 게 그냥 일직선으로 안 떨어져요. 사이클 해가지고 약간 올라간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 약간 반등한다고 할 때 요때 팔 때지 이게 살 때냐고.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씀이 뭐 틀릴 수 있어요. 뭐 제 말 100% 믿고 또 그래서 뭐 이걸 팔았더니 뭐 폭망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정치권이 담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그 정부에서 완전히 집값 띄우기로 아예 작정을 하고 그러면 그렇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DSR을 갖다가 완전 우회하는 특례 아니 DSR을 아예 없애버리지 DSR 우회하는 특례 대출을 왜 하냐고 되게 웃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이게 DSR을 왜 하냐고 일부러 이 대출 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DSR 규정을 만들어 놓고 아니 제일 신용 없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DSR 우회하는 그러한 담보대출 계속 해주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또 그 돈을 갖다가 신혼부부들한테 계속 돈 빌려줘요. 차라리 돈을 그냥 주십시오. 그냥 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주지 말고 매달 줘라. 매달 주는 거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를 낳을 때 매달 주라.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것도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얘기하세요. 아, 그래도 그것도 그럼 돈을 빌려가지고 집 산 다음에 이자 갚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분명히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특정 교육, 아이 키우는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또 하나 더 걱정이 있어요. 또 하나 걱정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중에 9만 1,000호 정도가 외국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중에 55%가 중국 사람이 현재 소유하고 있어요. 지난해 중국 사람이 소유하는 그 비율은 10%가 아니라 12점 몇 퍼센트 상승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소위 잘 사는 살기 좋은 데에 가서 다 집값 띄웠어요. 지금 밴쿠버 그리고 뭐 토론토 아니면 저기 뭐 그 호주의 뭐 여러 나라들 아니 싱가포르 최근에 아니면 하다못해 뭐 저쪽 그 일본까지 가가지고 집값을 막 띄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 사람들처럼 지금 여기까지 지금 서서히 지금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와서 지금 집을 사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5%가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 9만 1,000호 중에 55%니까 한 5만 채가 중국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3분의 2가 다 서울 수도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3만 채 이상이 다 서울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내 전세들 들어갔어요. 그러면 보니까 집주인이 중국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갈라치기 하는 것처럼 제가 드린다고 혹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중국 가면 마음대로 우리가 집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 그걸 제가 강하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 채널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너무 집값이 많이 뜨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난해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 동안 아예 외국인은 집을 못 산다. 집을 사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 2년 연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올해 말까지 그걸 이제 집을 못 사게 했다가 다시 2년 연장하니까 26년 말까지 연장을 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아예 외국인은 그 일반적인 공공주택이 한 80% 되는데 이건 아예 사지 못하게 돼 있어요. 20%만 사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취등록세라는 게 있어요. 스탬프 듀티가. 취등록세가 이게 기존에 한 20%였던 걸 갖다가 30%로 올렸어요. 지지난해. 그랬다가 지난해 이걸 갖다가 60%까지 올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10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 민간 아파트밖에 못 사는데 그것도 무려 6억을 세금을 내야 돼요.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그리고 또 저기 호주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렇게 지금 막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냥 개방해 놓고 있어요. 들어와 다 사세요. 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건설교통부에서 한번 외국인 주택 보유 현재 현황 해가지고 최근에 보도자료 나왔는데 그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2년짜리밖에 없고요. 그동안 계속 어떤 추세인지도 모르고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대책도 없어요, 지금. 그냥 도리어 우리 내국인은 DSR 규정도 있고 뭐 해가지고 집을 갖다가 뭐 사는데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제재도 없어요. 그냥 돈 가져와가지고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그 노른자에 있는 그 집 사가지고 거기서 살지도 않으면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임대업 하면 우리는 그냥 중국 사람한테 그냥 집값 다 띄워놓고 거기 가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젊은이들 그럼 또 어떻게 결혼하고 애를 낳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정치인들 제발 그런 법이라도 좀 만들어 보세요. 좀 외국인들 도대체 호주가 어떻게 하고 있고 캐나다가 어떻게 하고 있고 싱가포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한번 좀 보세요. 아니면 제가 그 구체적으로 그걸 제가 말씀도 지금 드렸는데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료도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집값을 띄우는 거는 절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살 수 없다. 이게
집을 못 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전부 다 집 사는데 집을 짓는 데다 다 몰빵해가지고 미래 먹거리 투자를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결국 경제 성장하는 그런 어떤 원동력을 만들 수가 없어요. 미래 R&D 투자도 못하고 미래 설비 투자도 못하고 그러면 뭘로 먹고 살 거냐고. 참 큰일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너무 흥분해서 여러분들 혹시 불편하신 분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너무 우리나라 걱정이고요.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너무 걱정이에요.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성세대가 특히 정치인 그리고 우리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 조금 그 돈 벌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사회 특히 우리 젊은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러한 정치, 그러한 정책을 만들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데 나와서도 이러한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막 너무 흥분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도 막 그런 말씀을 더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제 생각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때 정부가 뭐 이러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이런 때 더 곰곰이 잘 그걸 곰씹어 보셔가지고 현명한 판단 잘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거 아니다 싶으면 정말 여러분들 목소리도 좀 함께 내주시는 거 정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